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성장 주도 업종이 뭐 순환매 돌면서 지수랑은 크게 별개로 상관없이 뭐 어떤 날은 뭐 반도체가 오르고 어떤 날은 바이오가 오르고 어떤 날은 뭐 2차전지가 오르고 뭐 오늘 같은 날 2차전지 종목들하고 이제 게임주들 뭐 이쪽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유통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제 쫓는 방식보다는 업종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횟수 복리 전략을 노려야 된다. 강 사장의 어떤 이 순환매가 빠른 이 형태를 타이밍을 분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타이밍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이 순환매를 활용하고 이 순환매의 활용이 즉 횟수 복리를 누리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계좌를 증폭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요 얘기를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5G 관련된 얘기 드리면서 뭐 자세하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실전적인 어떤 전략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성장 주도 업종 내에서 넥스트 턴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저는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수소 섹터라든지 5G 섹터가 다소 좀 눌려 있었고 대중의 관심권에 좀 비껴 있었는데, 오늘 뭐 수소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은 뭐 5G도 좀 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또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약간의 약간 차익매물 나면서 조정 나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결국은 순환매 사이클 도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전략을 한번 자세하게 오늘 또 얘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모든 투자 의견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횟수 복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는데요. 이 횟수 복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보통 이제 복리를 누린다는 개념을 보통 이제 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연으로 많이 따져요. 연 뭐 한 50% 내서 연 30% 내가지고 뭐 10년 뒤에 어떻게 불어났고 펀드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자산가들, 고수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본 결과 이 개념을 이제 명칭을 이렇게 사용한 건 아닌데 이 개념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그때 당시에 한 자산가 그 집에 갔을 때도 컴퓨터 위에 이제 벽에다가 이 복리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대요. 2배씩 먹을 수 있는 종목, 확실한 시장에 상관없이 2배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찾아다닌다. 2배 먹으면 딱 그냥 정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 복리를 누린다는, 복리의 마법을 누린다는 개념은 결국은 이 복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마이너스가 없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없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리스크적인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굉장히 이제 밸류가 낮은 단계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뭐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지만 버티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아니면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번 사람들, 장이 완전 폭락했을 때 쓸어 담는 케이스, 이게 가장 많았어요. 주식 자산가가 된 사람 중에서, 비중 중에서 뭐 9.11 테러 때 이제 폭락했을 때 완전 몰빵 쓸어 담았던, 레버리지 폭증해서,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폭락장에서 바닥 쓸어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IMF 때 이제 주식 폭락했을 때 이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막 그때 뭐 IT 막 버블 났을 때 그 IT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주로 거래해가지고 뻥튀기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단타를 통해서 큰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도 계속 복리가 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거의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다음날 뭐 갭상에 팔다든지 그대로 상한가 가면 또 보유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그 주식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이제 나름의 이제 수집하고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게 대부분 공통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횟수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은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 대세 상승장, 엄청난 유동성이 주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뭐 대부분의 업종을 끌어올려 주는 거죠. 뭐 바닥에 있던 뭐 경기 민감 업종들, 뭐 지금 유통 업종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을 끌어올려 주는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이 2년 정도라고 좀 예상이 되는 이 기간의 대세 상승 국면의 어떤 시간에서 이 마법을 온전히 횟수를 이렇게 6번 정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씩만 계좌 수익률이 총 벌어 나가서 이걸 6번 성공하게 되면 11배, 30%씩 수익을 내서 계속 계좌를 돌려서 6번 성공하면 거의 5배, 100%, 2배씩 6번 횟수에 성공하면, 이거 뭐 꿈의 숫자기도 하죠. 64배, 1000만원이 6억 4천, 1억이 64억. 근데 참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뭐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이 수십조짜리 기업이 한 4, 5개월 상간에 그냥 2배씩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대세 상승 장세 속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6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3, 4번은 충분히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30% 복리로 4번 정도 하면 3배 정도, 그리고 4번 정도 50% 복리로 4번 정도 성공하면 5배 정도.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하면서 신흥부자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횟수 복리에 대한 마법이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업종을 설명하고, 제가 이제 오늘같이 LG전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매도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5G 쪽에 대한 어떤 얘기 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면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뭐 하지만 이제 횟수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방식은 장기 투자가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뭐 10배, 20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잘 선정해 가지고 장기간 보유해서 이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세 상승 국면 같이 빠르게 수익률이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횟수로서 복리를 누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는 장기대로 가는 거죠.
셀트론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장기로 그냥 뭐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건 장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일부의 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는 이 횟수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한 어떤 방식을 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좌 운용을 투트랙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아니면 나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횟수 복리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 뭐 계좌 전체를 이쪽으로 돌려도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겠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셀트론이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거 그냥 주구장창 들고 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전략은 어떤 걸 쓰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식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는 이 횟수 복리에 대한 어떤 전략상 드리는 얘기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장기적인 투자로 통해서 복리를 누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취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장에 대해서 이제 마감해 보죠.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4% 하락했습니다. 약간 조정이죠. 예. 조정인데 이제 오늘 조정받은 이후의 어떤 종목은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 하락했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게 이제 2에서 한 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LG전자도 4%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최근에 강했던 쪽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북미 이제 웹 소설사를 이제 인수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6.5% 상승했고, 삼성 SDI도 6.3% 상승하면서 오늘 LG화학이 이제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SDI가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볼보 전기 트럭에 SDI 배터리를 탑재한다. MOU 2년 만에 결실해서 좋은 소식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메가 트렌드예요. 이쪽은 2차 전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지만, 중장기로 그냥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 부분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어떤 전기차의 어떤 트렌드가 불 거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상당히 공장을 이제 갖고 있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상당 어떤 위치를 점유율을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중국 업체는 이제 결국은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국 내에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업체 약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해서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죠. 그리고 코스닥도 약간 빠졌고 하락 종목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조금 차이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조정이었어요. 일본도 0.3% 약세, 홍콩도 1.7% 약세, 대만도 0.8% 약세, 상해 증시도 0.4% 약세. 미국은 이제 어제도 뭐 나스닥이 0.5% 오르긴 했지만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항상 이제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조정이 온다는 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이제 쫄아가지고 막 그냥 전략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는 그런 강세장의 특성을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은 오늘 뭐 그렇게 좀 흐름이 있었고,
오늘 그 유통 화장품 쪽이 좀 좋았죠. 아모레퍼시픽도 2.8% 강세. 오늘 장중에는 되게 셌어요. 예, 7% 강세 보였었고요. 아모레지도 플러스권, 신세계 인터가 이제 2.6% 강세를 보이면서 뭐 세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안정성을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민감 섹터 유통업종도 일부 있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신세계도 플러스, 현대백화점이 3% 강세, 호텔신라도 오늘 한 3% 강세, 그리고 롯데쇼핑도 플러스권 마감됐네요. 오늘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젠이 6.5% 강세였고요. 뭐 펄어비스 이런 것도 2% 강세,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장중에 코멘트 좀 드렸던 컴투스, 컴투스도 3%, 오늘 장중에는 7%까지도 급등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대만 게임쇼에서 월말이죠. 이제 신작 공개를 하고 글로벌 이제 사전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주봉으로 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지금 위치가 어디구나 알 수가 있죠. 2018년도, 2014, 5년도 고점 때 두 번의 산의 어떤 가시권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설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제가 볼 땐 신작의 기당의 크기가 중요하겠죠. 예, 일단은 뭐 월말에 있을 대만에서 어떤 게임 공개,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셀리버리가 오늘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여기서 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치고 달려버리네요. 좀 예측 불허인 어떤 종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죽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총이 2조 3천억이 돼서 코스닥 시총순위 18위 정도 올라왔고요. 바이오가 이제 죽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종목별로 좀 압축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NK맥스 같은 경우도 4% 강세 보이는데 장중에는 셌죠? 11%까지 이제 올랐었고, 오늘 기관들도 이제 순매수하면서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유의미했던 종목 중에 롯데 하이마트가 있는데 오늘 특별한 기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슈팅을 날리는 흐름,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이제 엄청 증가했죠. 579억의 이제 거래대금까지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 구간이 매집을 위한 어떤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관 수급도 간간히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특정 집단의 어떤 수급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결국은 명분이 있죠. 가전수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은데 이미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로 보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정도에서 홀딩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나올 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볼지 좀 중기적으로 볼지, 어찌됐든 경기 민감 업종은, 이 유통업종 이쪽은 성장보다는 회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군이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더 올라가기 힘들어가는 어떤 이제 구간대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도 한번 보죠. 어제 이제 그 전에 관련해가지고 동화기업을 좀 얘기 들었는데 오늘 와우, 그냥 뭐 여기서 쳐버리죠. 장중에 11%가 상승했는데 대표이사도 이제 주식도 매수하고, 결국은 이제 이제 이시준 사장도 지금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게 주가만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그 속도가 상당히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올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죠. 완전히 신고가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동박업체 계속 신고가고, SKC도 동박업체로서 신고가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기업으로서 이 기업도 뭐 성장은 면역 관화하죠. 그래서 뭐 밸류를 지금은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밸류를 본다면 뭐 이런 거 이제 FN 가이드 이제 컨센서스 해가지고 올해 뭐 예상되는 매출액이 1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순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퍼가 49배다. 근데 그 다음에 뭐 2배 실적이 좋아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배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과 이제 수혜 강도,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화두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따가 또 설명을 관련해서 좀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뭐 성장 업종이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계속 순환매 사이클이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 땐 집중하는 게 이번 횟수 복리를 누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먼저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 세계 지금 전기차 판매량 전망은 뭐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480만 대, 올해는 한 700만 대 정도 되는 수준, 그리고 23년 정도 되면 이제 1000만 대 이상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오늘 그 오전에 이제 3프로TV 주민우 메리츠 연구원님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간단 명료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얘기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체크한 내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뭐 2차전지 관련 소재주라든지 오늘 뭐 동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점 대비해서 한 두세 배씩은 대부분 다 올라왔고, 또 이제 밸류도 보면 뭐 한 퍼 기준으로 보면 뭐 적게는 30배에서 막 60배 이렇게 올라간 것들도 있거든요. 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막 60배 넘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밸류 수준을 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삼성 SDI 오늘 뭐 급등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밸류가 높은데, 지금 이런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가 높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그 근거에 대한 어떤 확신, 그거를 오늘 좀 사례를 들어 얘기한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 이런 걸 쉽게 이해를 해야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을 팔면 안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도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신이죠. 성장과 지금 밸류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 그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제 규제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1이 이제 적혀 있는 게 25년도부터 아테네, 오클랜드 이 도시에서는 디젤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디젤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이런 가솔린, 뭐 가솔린도 이제 나중에는 내연기관까지 금지해버리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차 제외하고는 이런 도시에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기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적혀 있는 거는 내연기관이 없는 도로, 내연기관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바르셀로나, 이제 케이프타운, 코펜하겐, 런던, LA 이런 도시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이 도로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 내연기관 진입금지, 4번 내연기관 판매금지.
예.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아예 이 도시에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예. 이런 규제인데 이게 강제가 되는 건데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내연기관 차량을 예?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언젠간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이제 강력하게 걸리는 유럽부터 먼저 이 폭발적인 어떤 침투, 전기차 침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강화되면서 전기차의 어떤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죠. 전기차의 어떤 침투가 높아지면 우리가 전기 생산이 많아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기,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그 전기를 저장해 놓는 ESS 장치들, 이게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방향은 뭐 확실하고 속도의 문제인데 속도가 올해 굉장히 가팔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떤 폭발적인 시세를 뿜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그 선봉에 서 가지고 이 시장을 완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이 시대가 열리는 거는 지난 모바일 혁명의 시대, 이 애플이 만들어낸 이 모바일 혁명의 시대하고 좀 비슷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애플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자료를 이제 메리츠증권 그 주민우 연구원님이 가져오신 건데, 보시면 이제 애플 주가가 그 아이폰이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면서 2005년이죠. 2005년 이제 애플 주가 굉장히 낮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초창기 이제 아이폰을 내놨을 때 이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았죠. 지금 뭐 CATL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밸류가 이제 높잖아요. 뭐 80도 받고 60도 받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는데 거의 이제 1위 업체였죠. 이제 퍼스트 무버니까 밸류가 이제 보시면 에비타로 80배가 넘었어요. 80배가 넘었죠. 고가 기준입니다. 평균적으로도 50배, 60배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애플 주가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밸류는 어떻습니까? 밸류는 계속 다운되죠. 왜 다운되죠? 이익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가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 가파르게 각도를 올렸다는 거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선두업체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선두권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밸류가 높은 것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을 사라 이렇게 말아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유자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밸류 수준 갖고 매도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을 보더라도 뭐 흡사하게 지금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가 침투하는 거랑 모바일 이제 우리 스마트폰 침투하는 거랑은 속도가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 자체, 교체 주기 자체도 차량은 뭐 적어도 한 5년에서 한 7, 8년 이렇게 타잖아요, 차를.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 한 3년 많이 쓰면 한 4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침투가 빠른 건데, 시장이 이제 잠식되는 속도도 이제 빠른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의 어떤 이 사례를 보면 이렇게 주가는 계속 올라갔지만
밸류는 계속 떨어지네. 그만큼 주가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구나. 근데 이거보다는 전기차 시장은 조금 완만하겠죠. 예, 조금 완만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이 전기차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는 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일 거고, 주가도 그거를 뭐 정말 단기간으로 확 반영 모든 걸 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분야는 그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죠. 예, FSD 소프트웨어. 요게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정교해야 되고 가장 앞서 있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왜냐하면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 2위 소프트웨어, 3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어요? 사람들이? 비싸도 1위 소프트웨어를 쓰겠죠. 안전이에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선점 효과가 중요해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될 거예요.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주 잔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바로 선점 효과예요. 외국인이 쓸어남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네, 주가가 높은 수준이네,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판단하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애플의 그동안 어떤 이런 추이를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의 어떤 대입에서 판단을 해보면 단순 높은 밸류나 높은, 최근에 뭐 한 2배 주가가 올랐다, 3배 주가가 올랐다 해가지고 고평가나 뭐 매도 관점을 가진다든지 그런 판단은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업체들의 밸류를 보면 CATL이 보시면 60배입니다. 에비타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좀 넘는 수준, SDI는 한 20배 넘는 수준, 이노베이션은 한 15배 수준, 예. 에코프로비엠도 한 30배 수준. 예. 그래서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이 한 15에서 한 30배, 많으면 한 40배 수준 이렇게 받고 있고요. 뭐 중국 CATL은 뭐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비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내년에 뭐 100% 성장하면 이건 30으로 떨어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100% 성장하면 15로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어떤 업체가 선점하고 있고 상위 업체로 가고 있고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츠증권 이 주민우 연구원님이 강조를 한 부분은 결국 핵심은 소재 업체다. 예, 핵심은 소재다. 그래서 이 배터리 이제 2차전지 구조 자체가 양극재, 음극재,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전이 되고 충전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가 이제 리튬 이온을 공급하고, 음극재가 리튬 이온을 흡수 방출하고, 전해액이 리튬 이온을 이송하고, 분리막은 이 물리력 차단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소재 업체들이 좀 핵심이 될 것이다 해서 종목을 좀 강조한 거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동아기업이었어요. 동아기업 어제 제가 좀 설명드린 종목인데요. 어쨌든 소재 업체들 올해 상당히 주가 흐름이 현재도 좋고 올해 상반기에 셀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왜냐하면 필연적이에요. 예,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 전기차의 어떤 신차가 올해 대규모 쏟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셀 업체들이 이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주요 이제 업체들,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필수적이에요. 유럽에 공장 만들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 SDI가 유럽에 공장 만들면 일진 머티리얼즈 동아기업 같이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예. SK 이노베이션 미국에 공장 만들면 에코프로비엠 따라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재 업체, 셀 업체 같이 그 묶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재 업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이 뭐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요걸 꼭 항상 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플의 그동안의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어떤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해드리고 싶은 이제 분야 설명인데요. 제가 이제 장중에 그 코멘트를 좀 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5G 쪽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 뭐 대중단으로도 조금 관심권에 멀어져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수소 쪽 5G 쪽이 조금 약간 좀 관심권에서 멀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수소 쪽도 펑 튀었죠.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펑 튀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장 업종, 주요 이제 섹터를 계속 관찰하면서 순환매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조금 이제 조정받은 것들은 최근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왜 순환매가 도는 원리가 발생하냐면요.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섹터가 이제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면 이 차익 매물 압박을 받게 되죠.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이제 약해지죠. 매수하려는 어떤 힘보다 차익 실현하려는 어떤 힘이 세잖아요. 일단 시장 메커니즘상 한 20-30% 정도가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어떤 경향이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좀 둔화되고 여기서 이탈하던 자금들이 발생하고 하면서 조정받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성장 업종이고 실적이 좋아지고 뭐 우상향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도 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백기 동안 유동성이 뭐 딴 데로 뭐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또 다른 성장 업종, 주도 업종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5G도 그렇고 수소도 그랬는데 수소가 오늘 퉁 이렇게 튀는 거 보면서 그 다음 차례는 5G가 아닐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횟수 복리는 결국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낮은 단계에 가서 또 안정된 또 수익을 내서 차익 실현하고 또 반복하고 순환매 사이클을 타면서 이 대세 상승 장세라는 약 뭐 한 2년 정도로 치면 2년 구간 동안 이 횟수 복리 30% 혹은 50%로 뭐 한 5번, 6번 반복하면 계속 먹으면 손실 없이 먹으면 뭐 11배 50% 횟수 복리면 11배를 먹고 30% 횟수 복리면 거의 한 5배를 이제 계좌단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횟수 복리로 여러분이 신흥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신흥부자가 뭐 그냥 뭐 희망만 달콤한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실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실행 계획이 바로 이 횟수 복리를 누리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성장 주도 업종 간의 순환매 사이클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핑 타듯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LG전자가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한 4% 밀린 마이너스를 마감했는데요. 이게 당연히 성장이 끝날 리는 없죠. 장기적으로 다 우상향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쉬면 또 쉬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면서 약간 좀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성장이 꺼졌다느니 뭐 고점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성향과 전략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횟수 복리를 좀 단기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L전자 정도는 그냥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5G가 최근에 눌려 있었고 넥스트 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드린 거죠. 예, 그걸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니까 저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동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대세 상승 국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유동성이 지금 계속 시장 안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붙을 거예요. 붙는 쪽은 주로 이제 성장 업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 후순위로는 경기 민감 섹터로 한 번씩 돌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 유통, 뭐 화학 업종도 좀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돌릴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성장 주도 업종의 비중 높여가지고 주로 이제 메인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브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에서도 뭐 바닥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평행하게 조금 물량을 좀 매집해가는 그런 종목도 관심 필요하다. 종목 중에서 롯데 하이마트가 있었죠. 롯데 하이마트가 뭐 한 6개월 연속으로 쭉 옆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가전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트렌드는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좀 수익 나는 것 다시 또 다른 업종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5G를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그 작년에 나온 리포팅인데 11월 달에 나온 리포팅이고요.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님의 이제 리포팅인데요. 제목이 이제 5G 랠리가 다시 온다.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5G 시대를 연다. 사실 작년에 이제 해외 쪽에 이제 5G가 본격 열리면서 해외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연초에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상치 못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기지국 세우고 하는 어떤 5G 이제 캐펙스 투자 자체는 우리가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한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유럽,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작년에 열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려웠죠. 지금 뭐 사람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뭐 죽어나가는 판에 지금 무슨 5G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캐펙스 투자가 좀 지연된 측면이 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5G 종목들이 별로 좋진 않았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뭐 당연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백신도 접종하고 이제 개선되면서 결국은 5G의 어떤 캐펙스 투자 그리고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본격 2분기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1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발주되는 어떤 수주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에릭손 뭐 이런 그 업체들을 통해서 아마 발주가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5G를 지금 시점에는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관련주 리스트를 좀 뽑아놓고 타이밍을 이렇게 재보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2019년 국내 5G 원년에 1차 랠리를 보였던 5G 산업은 작년이죠. 코로나19의 역풍을 크게 맞았다. 국내 투자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마저도 모두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21년은 드디어 다시 5G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한다. 21년에 5G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우선 5G 단말기의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5G 서비스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5G 사용자들의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각 주요 국가 및 5G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수혜 업체를 정리를 하였다. 그래서 관련 업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리포팅을 좀 선정했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129개국 407개 사업자가 5G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투자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되는 국가는 국가입니다. 예, 기업이 아니라 국가는 도태되죠. 예,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되죠. 지금 현재 보십시오. 무선망 그리고 인터넷망을 잘 투자를 빨리 못했던 국가들은 그 지금의 이제 IT 산업에 완전히 뒤처졌었죠. 예,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면서 완전히 뒤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생존의 문제예요. 예, 이걸 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거의 국가 경제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GDP 깎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 줄어들고 국민들한테 신임을 못 얻어서 정권이 위태해지고 뭐 그런 수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자 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올해 이제 본격 해외 쪽이 개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1월 중순까지 전 세계 129개 국가 및 지역에 407개 사업자가 5G에 대한 투자 및 상용화를 시작했다. 시험 및 라이선스 취득을 마치거나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걸 말하는 거죠. 이 중 49개국 총 122개 사업자가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아이폰 12가 이제 5G 폰으로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제 5G 폰이 이제 그 보급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이들 중 47개 11개 사업자는 5G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3개국 40개 사업자는 5G FWA 또는 홈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고정용 무선 접속인지 이동용 말고요. 그냥 고정용 집에서만 하는 뭐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하는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완벽한 건 아니죠. 홈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개화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5G 가입자 증가세는 4G 때보다 조금 빠를 전망이다. 지금 우리 뭐 모두 4G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4G가 가입되는 어떤 속도보다 지금 5G 가입자 수가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G 가입자 증가세가 4G 대비 시작 초기 수년간은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비드19 영향으로 소폭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사업 초기 2에서 4년간은 5G 가입자가 4G 가입자 증가세보다는 소폭 높게 전망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가입자 늘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기지국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또 이제 장비 뭐 관련 뭐 소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가입자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 올해 이제 본격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 5G 가용성 20% 이상은 6개 국가뿐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걸 이제 활용을 20% 이상 하는 국가는 뭐 6개 국가밖에 없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태국, 홍콩, 한국, 미국 요 정도 이제 수준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은 가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요 15개 국가 중에서 5G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에 대해서는 6개 국가만이 20% 넘었고 반면 15개 국가 중 4G 가용성은 거의 대부분이 85에서 96%를 보여서 아직 5G 가용성은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이제 이제 이렇게 5G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버퍼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5G의 다운로드 속도는 4G 다운로드 속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5에서 6배 수준 정도다. 대부분의 국가는 100에서 200Mbps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보인다. 아직은 거의 대부분 5G 서비스의 가용성 및 다운로드 속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라든지 고사양의 그런 화질 구현된 영상 이런 쪽으로 보는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 소모랑 맞아지면 또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하면 5G로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 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나 서비스의 레벨도 5G에서 이제 인프라가 깔려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거, 그리고 AR, VR 같은 그런 고차원의 그런 기술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게 4G에서는 원활하게 구동이 안 되니까 5G가 돼야 되고, 그런 컨텐츠가 이제 사람들이 막 쓰고 싶고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개발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더욱 지금 아마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뭐 언택트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할애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양한 컨텐츠, 뭐 멀티미디어 사용이 점차 이제 크게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5G 쪽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5G 가입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 5G 가입자가 작년 9월 말 기준 925만 명인데 사실 12월 정도에 1000만 명이 돌파했죠. 아이폰 12가 이제 나오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00만 명이 팡 돌파했죠. 그래서 2019년 4월 5G 상용화 서비스 이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이며, 일단은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선두권이다. 그래서 5G 서비스를 시작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G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 5G 관련된 투자가 대규모로 집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수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통신사별 이제 뭐 5G 서비스 속도를 보면요, 보시면 이게 연한 파란색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이 이제 대규모로 그 삼성에서 수주한 통신장비 수주한 버라이즌인데요. 버라이즌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죠. 그래서 5G 서비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미국 통신 3사가 5G 다운로드 속도가 버라이즌이 AT&T, T-모바일보다 대부분 3배 이상이 빨랐다. 3배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 AT&T, T-모바일도 지금 5G 투자를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요게 다 뺏기는 건데,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신시장은 주요 3사의 속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대규모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라쿠텐 경쟁 유도를 한다.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일단은 어디 업체가 막 다운로드 속도가 막 우월하게 빠르면 다른 업체가 완전히 뭐 이제 가입자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막 엄청나게 또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쿠텐과 이제 경쟁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일본 통신 4사에서 5G 네트워크 자체 구축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5G 투자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막 분위기 또 그래요. 또 뉴스 나오고. 그래서
대규모 수주가 아마 건이 아마 터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관련 업체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 해서, 일단 5G 망이 구축되는 단계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단말기 5G 단말기가 보급되고 백본망 이제 망이 이제 구축되는, 예? 망이 구축되는 그 시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 예.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그때도 짚어드린 게 와이판 같은 기업이잖아요. 예, 5G 폰에 이제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백본망 관련된 기업들, 예, 이런 기업인데요. 와이팜, 와이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KMW, 예, KMW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자세하게 짚어드린 종목이니까 KMW가 있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예, 예, 스몰셀 관련 기업이죠. 네트워크 이제 통신망, 시험 계측기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스몰셀 관련된 기업으로서, 예, 좀 유심히 좀 관심을 기울이는 종목이고요. KMW,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입니다. 예, 이 정도는 제가 뭐 설명은 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뭐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매력적이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유망주 리포트를 한번 짚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관련해서는 세 종목을 저는 유심히 좀 관심을 둡니다. KMW, RFHIC,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주말 동안 스터디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공급사 같은 경우 KMW 보시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ZT,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급하죠. 화해는 지금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공급을 잘 못하죠. 예, 저희 공급하면 뭐 도태되는데, 예,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고, RFHIC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화해에 이제 많이 공급했는데, 화해에 작년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 제재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이 이제 에릭슨이나 노키아나 삼성전자 쪽으로 돌려지고, 뭐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제품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사 다변화되어 있는 곳이 투자 관점에서도 유리하고요. 이노와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고객사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4G 서비스에서 이 5G 서비스로 이제 변화하게 되면 어떤 걸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면요. 4G는 이제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중심이죠. 예, 스마트폰 중심으로 뭐 음성 서비스도 하고, 영상 스트리밍,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예, 뭐 SMS도 하고, 예, 카카오톡 같은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5G는 이제 초고속, 예, 초저지연, 예, 지연 응답수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지연, 예, 초연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홀로그램 어떤 이 AR, VR 통화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예?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커넥티드카, 예, 스마트카, 스마트 공장, 예, 드론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예, 활용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고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 이제 개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연적이죠. 예, 투자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올해, 예, 성장 업종 중에서 5G도, 근데 이제 조단이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 없어가지고 사실 엄청 큰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 이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예?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수십조짜리 막 이런 기업이 없으니까 사실은 큰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은 좀 어렵다. 예. 하지만 이제
약간 중간단위 어떤 세력들은 충분히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끌어올린 패턴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화끈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예, 관련 종목 끌어올리는 거. 뭐 2019년도 그 KMW 올리는 거 보면 뭐 우리 가늠되잖아요. 그냥 뭐 주구장창 막 7, 8배 끌어올렸었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끈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뭐 주간 코멘트인데요. 이 뭐 1월 8일자인데 한번 체크해 보죠. 이 김홍식 연구원님이라고 이 5G 쪽을 뭐 거의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커버를 하시고 낮은 어떤 주가 밸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쪽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잘 맞추신 분인데 작년에 좀 고전하셨죠.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컨센서스 이제 그 계속 뭐 안 나오고 이제 하회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발언들이 조금 센 것 같은데요. 5G 통신주, 장비주 뭐 모두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인데 뭐 요 주장보다는 요 내용들을 한번 이슈 점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유의미하게 좀 보시면 좋은 게 정부가 이제 5G 스마트카, 스마트 시티 등을 특수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에서 예외 적용했다. 망 중립성은 우리가 인터넷 가입해 가지고 뭐 100기가 쓰던 뭐 500기가 쓰던 기가에 따라 가지고 돈 다르게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망 중립성이에요. 그 의미가 그걸 차별해 가지고 막 그 쓴 만큼 이렇게 돈 내고 하면 그게 이제 망 중립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건데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뭐 많이 쓰잖아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망을 가지고서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을 뭐 거기에 비례해서 더 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는데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어떤 설비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집행해도 거기에 따라서 망 중립성 원칙 때문에 돈 더 못 받고 뭐 그런 부분이 뭐 규제적으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5G 지금 이제 투자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적극성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게 사실상 5G 급행 차선을 허용한 셈이다. 망중립성 원칙에서 예외 적용했다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4차 산업 관련된 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조금 망중립성의 원칙을 좀 예외한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면 통신업종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은 제가 볼 때 무난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통신사 중에서 SK텔레콤도 그리고 이제 5G도 이제 올해는 본격 개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갤럭시 이제 21 2월 출시 예정이고 5G 전력폰 다양화 라인업 다양화로 5G 순증 가입자가 월 100만 명 수준을 유지될 전망이다. 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이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5G 쪽에 대한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게 만들 거고 이 관련주의 어떤 실적이 올해는 두드러지게 좋아질 거고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중에서 미국을 좀 유의미하게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좀 밀고 추천하는 종목은 통신주, 5G 장비주 모두 비중 확대 권고한다. SK텔레콤, LG U+, KMW, RFHIC,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이노와이어레스, 서진 시스템. 그래서 저랑 겹치네요. KMW, RFHIC, 이노와이어레스, 그리고 SKT. 요렇게가 제가 조금 관심권 두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저는 5정입니다. 넥스트 턴은 5G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좀 복리, 횟수 복리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전기차 쪽에 연구원님이 한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좋은 투자라는 게 우상향하는 산업의 그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공감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장이죠, 결국은. 예, 성장이라는 화두에 베팅하고 그런 기업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높은 수익을 내면서 가장 어떤 시장에 순응하는 거죠. 예, 경제 자본주의 어떤 메커니즘에 이제 순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를 이제 찾고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 게 있어야 또 확실하게 또 결단을 내리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금의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보다도 이제 집중하시고요. 뭐 경기 민감 섹터 뭐 회복이야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니까 일부 먹고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가치주, 뭐 성장주,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뭐 박현주 회장의 말이 딱 맞아요. 혁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한번 집중하는 전략으로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신박사의 꿈의 주식 통해 이번 주도 계속 됐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